네, 곧 광복절이죠. 오늘은 옛 서대문 형무소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됐었죠. 빼곡하게 벽을 메운 건 그들의 수형 기록표입니다. 유관순 열사, 안창호 선생, 한용운 선생에서 15살의 어린 학생까지 5천여 명이 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수감되신 분들 중에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앞에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부족해서 혼자 못하고 동행자를 몇 번 모셨습니다. 네, 미술사학자인 전 문화재청장인 유홍준 교수,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한홍구 교수가 그분들인데요. 오늘은 든든한 동행들과 함께 독립운동가의 삶과 밥상을 만나보겠습니다. 낙동강이 흐르는 안동에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동행은 저의 인생 후배이자 늘 존경하고 있는 유홍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더위에. 옥류관에서 점심 먹는데 제 옆에 이설주 여사가 있었는데 이 이설주 여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한국인의 밥상을 아주 감동 깊게 보면서 그 프로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아주 인자하신 배우님 그분 때문에 자기가 아주 자주 찾아본다고 그러니까 애청 프로가 됐다고. 그게 음식이라고 하는 거가 남과 북이 없는 거예요. 이곳은 고성 이시종택인 임청각인데요. 500여 년 전 지어진 이 아름다운 고택은 보물 182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사연이 있더군요. 근데 답답하게 이게 무슨 공사로 말이죠? 이게 그 유명한 그 철길을 지금 철거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이 앞에 철길을 놨었거든요, 일제. 이 기찻길에도 원래는 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1942년에 일제가 철도를 놓으면서 우정 이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게서 99칸 집 중에 50칸을 저 철길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약 50칸 남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집에서 석주 이상용을 비롯해서 여러 독립운동가가 태어났기 때문이랍니다. 아유, 가정장만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때 뵙고 지금 처음 왔는데 종선 어른이 석주 선생의 증선이죠. 여기 고선. 주손이 되는 거죠. 임청각의 사랑채인 군자정은 별당 형식의 수려한 건물인데요. 네, 여기에 볼 게 많더군요. 임청각이라고 써있는 글씨가 퇴계 선생의 글씨예요. 네. 꼭 누에가 기어가는 것 같다고 천천히 힘줘가지고. 그게 전형적인 퇴계 선생 글씨체예요. 힘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 임청이라고 하는 게 맑게 흐르는 강가에 임해가지고 시를 읊는다. 시네. 여기에 오면은 모름지기 임청각에서라고 하는 시 한 수를 써놓으면은 그 집안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현판을 해서 이렇게 시판을 걸어놔요. 이 교수님 글은 없습니까? 이제 저도 실력 쌓으면 와서 한번 써야죠.
파는 그 만주로 가시면서 압록강에 1월 27일 날 압록강을 건너실 때 석주 선생이 쓰신 시예요. 27일 도강이라는 시인데 내 목이 베일지언정 무릎 꿇어 종이 되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댁 사당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신주 대신에 영정 사진을 대신했네요. 석주 선생님. 석주 이상용 선생은 한일합방 이후 이 사당의 신주를 모두 땅에 파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을 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만주 서간도에 정착한 후에는 사제를 털어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고 이곳은 광복군과 의열단 등 무장 독립운동의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가수반인 국무령을 역임하기도 했죠. 저분이 이제 한국인의 밥상을 여기 안내하신 분이에요. 이야. 인천각의 종부 허은 여사. 아유, 고맙습니다. 이분이 3살 때 허위 선생의 의병으로 일본과 악연을 맺은 뒤 가족 따라서 만주로 망명해서 17살에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부가 돼갖고 맨주먹으로 일본과 맞서 만주를 거쳐간 독립투사의 의식주는 이 허은 여사에 보이지 않은 손길이 있었다. 만년에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의 바람소리가를 구슬로 기록해가지고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투쟁기의 생활사를 증언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인데 만주서 뜻을 했더니 그 군복 기운 이야기, 그 다음에 손님 왔을 때 조식거리가 없어갖고 제일 고생했다. 그 다음에 반맨 이야기. 그리고 또 독립군 군가를 저한테 불러주셨어요. 저도 생생히 기억. 요동 만주 넓은 뜰을 처석파하고 이지랑과 이성계의 용진법대로 뭐 이렇게 한 건데 저도. 사당에 종부의 사진을 모실 만큼 깨어있는 가풍이 수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 여기 또 안채. 아이고, 음식들 하고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선생님은 어떻게 되세요? 정조부 정손녀입니다. 네. 정손녀. 손녀. 옛날에 어른들 뭐 드릴 게 없으니까 이걸 긁어가지고 찜을 하시면 계란찜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반찬해. 부귀영화를 버리고 투신한 독립운동은 짐작보다도 더 고달팠습니다. 의식주 모두가 초라했던 그 시절,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건 옥수수였다죠. 양념도 오직 소금뿐.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게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조국 광복의 염원이었죠. 물론 특별한 반찬도 있긴 했답니다. 바다가 없는 서간도에서는 꽤 값나가는 반찬이었다는데요. 바로 소금에 묻어둔 갈치였습니다. 혀가 아릴 만큼 짰지만 이것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네요. 서간도에 갈치가 귀했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놨다가 손님 오시면 반찬하려고. 근데 갈치 소금도 귀해가지고 그 소금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시 썼다고. 생선을 절였던 소금은 양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반찬이 되기도 했죠. 갈치뿐만 아니라 연어도 이렇게 소금에 절여놨다가
이렇게 음식으로 썼는데 그 허은 여사님께서는 그때 산모일 때 그 연어를 소금구이 했는 걸 그 본인은 못 잡수고 손님이나 귀한 분 오시면은 독립운동가 오시면 대접하고 그 남은 소금을 그렇게 혼자서 다른 반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잡수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갈치는 그 시절 우리나라 전역에 사계절 많이 잡혔기 때문에 누구나 값싸고 쉽게 접할 수가 있었다지만 서간도의 독립운동가들에겐 그것도 호사였단 겁니다. 네, 생각할수록 마음 아픈 음식도 있었습니다. 밥에 넉넉하게 물을 붓고 끓입니다. 밥알이 풀어져서 밥물이 뽀얗게 변하면 그 물만 조심스럽게 떠냅니다. 거기에 설탕을 조금 넣으면 완성되는 간단한 이 음식엔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설탕 밥물이라고 하는데요. 석주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에는 거의 물만 드셨어요. 물도 안 드시려고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손부 헌 선생이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미음을 써서 미음물에다가 아끼고 아끼던 설탕을 타서 드렸더니 그것도 마저 안 잡수시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도 슬픈 그런 미음이죠. 여기다 뭘 심으셨다고요? 그 책에 나오는. 근데 최 선배님, 예, 이게 이 장독 잘 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경상도 장독이에요. 허허. 경기도 장독, 전라도 장독, 충청도 장독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경상도 장독은 동그래지면서 이렇게 돼서 굉장히 복스럽고 부자 같은 게 있고, 전라도 장독은 늘씬하잖아요. 위가 어깨가 부풀어가지고 차가고, 경기도 서울 장독은 새우젓독 이렇게 일자로 쫙 뻗는 거 있잖아요. 아니, 한국 밥상 하면서 장독 네. 스타일 얘기한 것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장이 우리가 팔도가 다 자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가 그렇죠. 문화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입에서 계시니까 이거 아는 거지 내가 이거. 아니 재밌잖아요. 네. 이게 이제 더덕입니다. 아, 이게 도덕. 임청각을 지키는 후손들이 선조들을 기억하며 기르는 게 있다는데요. 도덕이었습니다. 이거 튼실하게 살았네. 네. 향이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선조들의 지혜가 참. 이건 가짜가 없으니까. 옛날 만주에 처음 가시니까 반찬이 없어가지고 산에 나물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산에 올라가 보시니까 냄새가 나더랍니다. 더덕 냄새가 확 나길래 우리나라에서는 더덕이 상당히 좋은 반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덕을 이거라도 캐가지고 어른 반찬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 밭을 캐니까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캐면 못 먹는 거라고 큰일 난다고 죽는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캐서 먹어도 된다 그러고 몇 번을 캐다 반찬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 조선 사람 보니 안 죽더라 우리도 캐다 먹자 그러면 거진 다 캐가더랍니다. 나중에 산에 가서 살펴봐도 그게 귀하더라 이런 말씀 하십니다. 신흥 무관학교며 임시정부 일로 바빴던 석주 선생 때문에 손님이 끊이질 않았던 집에선 더덕 두드리는 소리가 또한 끊이지 않았다지요. 노인 반찬은 이걸 더 두드려가지고 뜯어가지고 따로 담으면 보드랍게 해가지고 담는 게 그게 노인 반찬. 땔감마저 귀했으니 더덕을 구워 먹는 건 사치에 속했고 독성이 없다는 어른들 말씀을 믿고 생더덕에 소금 간만 살짝 해서 그냥 먹곤 했답니다. 독립운동하신 분들 그 옷 만들어준 얘기가 뭔가 들으신 게 있는데. 네. 흰 옷을 해가지고 들으니까
일본 놈한테 나 여기 있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까만 광목을 그때 중국에서 까만 광목을 팔았답니다. 흑광목을 몇 필씩 사다 솜 넣고 그 겨울에는 솜 나가지고 핫바지 저고리를 하고 여름에는 그냥 호도수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하신 게 아니고 그 뭐 가신 어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집안 어른도 계시고 다른 독립군 하신 어른도 계시고 그래서 여럿이 앉아 밤새워 가면서 옷 하시고 낮에는 또 음식 대접을 하시고 그렇게 사셨다고 그런 얘기 하시죠. 만주에서 독립군 얘기하면은 총 들고 싸운 것만 염두에 두는데 그 군대가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이 가정으로 하는 가사 같은 일은 전부 여성분들이 했잖아요. 그게 이 허은 선생 얘기에 그 손주 며느님의 그 글 속에 보면은 삶이 같이 존재하는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옛날에 서간도에서 많이 해 잡수시던 파국수 만들고 있습니다. 석주 선생 댁을 찾은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드셨던 건 이 파국수랍니다. 말 그대로 파만 넣은 국수였다는데요. 육수는 꿈도 못 꿀 일이었고 맹물을 끓여서 곱게 민 국수빨과 파를 넣고 아끼던 간장을 넣은 듯 많은 듯 넣으면 그게 완성이었답니다. 지나칠 만큼 소박한 국수였지만 끼니 거르기 일쑤였던 독립운동가들에겐 더 없는 진수성찬이었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칼치예요. 갈치를 왜 만주에 칼치가 귀하잖아요. 고기가 귀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른 반찬은 손님 반찬 하시려고 칼치를 동가리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절여서 놨다가 이게 절인 아주 많이 절인 갈치구만요. 염장갈치. 이게 간고등어 만들듯이. 예. 네. 그러면 엄청 짜겠습니다 이거. 네. 저는 갈치가 궁금해요. 옛날에 고등어 바짝 절인 거 가지고 얼마나 짠지 한번 네. 소금 덩어리를 먹어도 이렇게 짜진 않을 것 같은데. 소금에 배가 짜요.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짜게 했겠죠. 이건 파에다가 그냥 독립운동가들의 밥상을 맛보자니 감격스러운 한편 참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안동국수 국시가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근데 이것도 뭐 못지 않네요. 네, 그 맛이 깊은 맛이. 여기 콩이 들어가기 때문에 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수합니다. 이 파국수는 처음이에요. 근데 확실히 우리 아낙네들의 쓱이라고 그럴까요? 네. 재료가 없으니까 없는 재료 가지고서 맛을 내는 방법 아니에요. 네. 여기 무슨 고기가 들어가는 것도 육수도 없고 한데 콩하고 파하고 밀가루만 가지고 이런 맛을 낸다는 거 보면 이 한국인의 밥상은 참 대단한 밥상이에요. 참. 네. 소박하기에 그 속에 정신이 더 빛나는 밥상이었습니다. 이상용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은 우리나라로 전부 돌아오셨는데 돌아와서의 삶이 그때도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석주 선생이 1932년도에 돌아가시고 1933년도에 우리 후손들이 다 귀국을 했어요. 귀국했는데 그 가실 때 많은 재산을 처분하고 가셨으니까 귀국하고도 아주 힘드셨죠, 생활도. 그리고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또 한 번 힘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 우리 아버지 형제분들은 여기 두 분, 작은 아버지랑 고모로 계시는 이 두 분은 고아원에서 생활하셨어요. 고아원에 가면은 굶지는 않는다. 밥은 주잖아요. 밥은 주니까. 네. 어릴 때는 몰랐는데 대구 가가지고 살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허투루 생활하지 말고 조상님 용 들이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대통령도 하시고 했다. 외놈들하고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모임에 한번 갔더니만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강의를 하는데 나는 친일파 우리 아버지가 친일파여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 다시는 그러고는 그 모임에 안 갔습니다. 하여튼 고성희 씨 종갓집 임청각을 나라의 보물로 지켜주신 거가 우리가 국민으로서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제 후손으로서 그 이제 국가에다가 뭐 또는 국민들에게 바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가장 큰 게 뭘까요? 그 시간 지나고 독립운동가들 다 잊혀지잖아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후손으로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애국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얘기네요. 네. 한국인의 밥상 이 임청각을 방문한다고 해서 자원을 해가지고 최 선배님 따라가지고 오면서 그래도 제가 뭐 선물 하나 가져오고 싶어서 아이고. 부채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아유, 더운데 부채도 고맙습니다만. 우선 임청각 어른께 예. 단원 김홍도가 그린 그림을 그냥 부채에다가 옮겨가지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직접 그리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렸죠. 그렇죠, 글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먹장난 한 것을 아예 그래도 마음으로 표현을 하자 해가지고 잘 못 그렸어도 하나 드리려고. 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지켜주십시오. 최불암 선배님도 저야 뭐. 10년 넘게 이 프로를 해오시는 게 감사해서 아이고 저 박목월의 청로루라는 시를 네. 사슴을 제 이름까지 써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한국인의 밥상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잘 간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조국을 위해 못 바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동행은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입니다. 이번엔 어떤 독립운동가의 삶을 만나게 될까요? 아이고, 뒤에서 오세요. 대기 앉으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뵙게 돼서 정말 그 영광.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모시고 온 거는요. 선생님 우리 독립운동 하면은 우리 독립군 장군들 중에서 그렇죠. 누구 생각나요? 뭐 김자진 장군 생각나겠고요. 홍범도 장군 생각. 그분 하면 이제 김자진 장군 하면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고. 또 홍범도 장군 하면 봉오동. 봉오동 전투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는데. 네. 봉오동 전투에는 사실 홍범도 장군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그 전투 자체가 이루어지려면 이게 뭐 한두 명이 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오동 전투 그 독립군들을 처음부터 키우고 먹여 살린 분이 계시니까 저 최진동 장군, 최운산 장군, 최치영 장군 삼형제 분이 계신데 최씨 삼형제. 예, 최씨 삼형제가 계신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둘째인 최운산 장군의 그 손녀 되시는 최경욱 선생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놀라시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가시죠. 최운산 장군의 그 손자분이신 최영조 선생님, 큰 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녀이신 셋째 최성주 선생님, 그리고 또 다섯째 최은주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그런데 최운산 장군을 봉오동 전투의 숨은 영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한 교수 말씀이 봉오동 전투.
이거는 익숙하게 귀에 익었는데 실제로 그 전투가 이 최은산 선생하고 어떤 관계가 되고 어떻게 그 전투가 됐는지 이런 건 자세히 모르죠. 아마 우리 시청자 대부분도 모르실 거예요. 네,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화 봉우동 전투도 있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봉우동 전투 많이 알려졌지만 사람들이 또 실제 물어보면 잘 몰라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이제 그 1919년에 삼륜동 있지 않습니까? 네. 삼륜동 있고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요. 그 삼륜동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일제하고 싸워서 이렇게 이게 만세만 불러서는 안 되는구나. 직접 싸워야겠다 하는 그 의욕이 넘쳐나고 독립군들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만주 북간도의 큰 부호였던 최은산 장군은 지리적 요충지인 봉오동에 기지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했는데요. 1920년에 여러 독립군 부대와 연합해 일본군을 대파한 것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 뒤 최은산 장군은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고 고문 후유증으로 별세했습니다. 시베리아에 이제 체코 군대가 있었는데 체코 군대가 철병할 때 그 무기를 많이 우리 독립군이 구입을 했는데 그 독립군이 그 구입하던 그 무기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제 최은산 장군의 경제력에서부터 나왔고 그런 그 좋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제 관원제도에도 독립군들이 돌아온다 다 한 명당 총과 총알을 이렇게 들고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런 그 장비 면에서도 일제부터 밀리지 않는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게 총알 하나 뭐 총부터 다 돈이죠 이게.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시기에 북간도 독립군 사진을 보면 탄탄한 체계를 갖췄던 게 한눈에 보입니다. 봉오동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봉오동 골짜기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마을이에요. 그 봉오동 마을 전체가 그 주민들이 공화서는 독립군이 한 600~700명 있으면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을 좋게 넘는 사람들이 항상 상주하면서 살았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물도 좋고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한 데다가 저희 할아버님이 이 공장을 운영하신 게 대부분 그 생필품 공장들이에요. 먹고 살는 뭐 기름이라든가 두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들어오는 부를 독립군 자금이나 무기 구입하는 데 썼기 때문에 장기간 이제 그 전력을 유지할 수 있고. 봉오동에 그 최은산 장군이 소유하고 있던 봉오동 일대에 그 왕창현 일대 땅이 저희가 어릴 때 그 최은산 장군의 부하였던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이 부산에 6배만 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큰 땅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농장도 하고 목장도 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죠. 드넓은 독립군 기지의 살림을 도맡아 지휘했던 분은 바로 최은산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성주 씨를 비롯한 손주들도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해주시던 봉오동 독립군 음식을 먹으며 자랐다고 하는데요. 봉오동에서는 식구들을 위한 주방이 따로 있고 군인을 위한 주방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음식을 해서 식사 시간이 되면 그 나팔을 불었대요. 그럼 그 나팔을 소리를 듣고 와야지 다 같이 먹을 수 있지 가족들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찾아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군대 같은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그 독립군들 연합돼 가지고 뭐 홍곰도 김자진 여러 사람들이 다 이게 모여왔을 때 그 인원이 제일 많이 한 3,000명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 이 부녀들하고 3,000명의 식사를 준비를 했고 할머님이 할머님이 이제 그 부녀들을 지휘해가지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뭐 특식이었겠지만 많이 해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만두예요. 어린 시절엔 우리 집 만두는 왜 다른 집과 다를까 생각했다는데요. 어른이 된 뒤에 이게 독립군들이 먹었던 만두라는 걸 알고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되게 얘기를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재밌게. 그래서 저는 옛날 얘기처럼 들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면 그게 다 이렇게 독립군의 역사고 봉오동의 역사고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최운산 장군의 후손들에게 독립운동이란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익숙했던 삶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요즘의 김밥처럼 많이 만들어 뒀다가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편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순대였답니다. 최운산 장군님하고 김성녀 여사께서 하여튼 이 봉오동에 계실 때 즐겨 드시던 음식이고 그 음식이 기억이 나니까 그 부산에 피난 가셔서도 이걸 해마다 명절 되면 잊지 않고 또 해먹고. 봉오동에선 순대를 소창이 아니라 대창이나 막창으로 만들었다죠. 너무 작은 게 왔어요. 우린 저렇게 작은 건 안 먹고 제일 작은 게 이 정도였었는데 우리가 해먹은 거는 진짜 제가 그걸 또 세월이 해. 봉오동 순대는 쌀과 찹쌀에 돼지고기를 담뿍 다져넣고 차좁쌀까지 넣어서 조금만 먹어도 아주 든든했다는군요.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했습니다. 어휴, 탐스럽네 아주. 네,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순대. 순대가 보통 우리가 보는 순대보다 훨씬 크네요. 네. 사실 이거 제일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네, 크게. 이거보다 더 굵어요? 네, 훨씬 두껍고 크게. 그럼 왜 그렇게 굵게 만들었을까요? 군인들이 먹성도 좋을 거고 또 이거 여러 명 만들어야 하니까 이게 큰 청재를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아요. 큰 게 더 맛있어요. 네, 먹으겠었네요. 네. 간식도 그러니까 이게 막 간식 겸 그냥 우적우적 넣어 먹는 거죠. 네, 여기 특식이에요, 특식. 저희는 당연히 봉오동에는 그 뭐 농장도 있었고 목장도 있었고 뭐 다 이렇게 축산을 했었기 때문에 돼지는 늘 많이 기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 거의 뭐 매주 돼지를 잡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돼지 잡으면 또 부속품이 많이 나오니까 순대도 해 먹고. 네네, 드십시오. 이거 한 두세 개 먹으면은 밥 한 공기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밥 대신에 많이 먹었습니다. 어떠세요 맛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거 보통 늘 먹던 분식점 순대하고는 비할 바 없는 깊은 맛이 있고요. 특히 봉오동 전투 후에는 아주 소잡고 돼지잡고 큰 잔치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먹었던 특별식을 만들어 본 거예요. 사실 그 우리 독립군 역사에서 그러니까 아주 빠져 있는 부분이 그 여성들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다 먹어가면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뒷바라지 하신 분들, 그분들의 공이 너무 묻혀져 있어요. 그냥 맨날 독립군들도 훈련하고 싸우기만 전투하고 뭐 한 것만 같지만 실은 이렇게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 독립군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식생활이 필요했고, 그거는 거의 대부분 여성들의 손으로 됐는데요. 독립군 그 이제 후원하셨던 그 여성들 사실은 직함이 없어서 그렇지 후방사령관이고 군수처장 아닙니까? 봉오동에 독립군들만 먹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음식도 있다는데요. 훈춘이 무역 도시였거든요. 그 연해주 지역으로 가는. 훈춘에 가서 이렇게 넘기면 러시아 업자가 훈춘에 와서 그 소떼를 받아가고. 근데 소를 한 번에 뭐 이렇게 몇 마리 이게 아니고 최소 100마리, 수백 마리를 몰고 이제 쫙 일꾼들이 그 우리 왜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소떼를 몰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서 러시아 쪽에 넘기셨다 그래요. 소의 세 번째 위인 천엽은 신선할 때 먹는 게 좋다는데요. 봉오동에 드넓은 목장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음식이랍니다. 소금과 참기름에 오이와 고수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콤하게 무치면은 천엽 냉채가 완성되는데요. 훈련에 지친 독립군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죠.
여기에 독특한 국물 요리도 있었답니다. 저희 할머니가 하시던 건 이렇게 가지를 툭툭 잘라서 손으로 뚝뚝 끊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장찌개를 했었어요. 연변 지역에는 봉오동에는 이렇게 가지도 굉장히 이렇게 많고 맛있는 이거는 되게 여기는 삶으면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데 거기는 가지가 이렇게 굉장히 단단했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가지로 된 음식이 되게 많아요. 이 돼지 비계도 듬뿍 넣었다는데요. 비계를 많이 쓰고요. 찌개나 어떤 음식에 비계 부분도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비계를 떼면은 뻑뻑해지거든요. 살만 있으면. 그래서 맛이 없다고 생각해요. 독립군들이 영양 많은 음식을 배불리 먹도록 전 재산을 내놓았던 최운산 장군은 생활고에 시달리시다 광복을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이제 독립군들의 밥상을 맛봐야겠죠. 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이게 가지 된장찌개인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돼지고기를 이렇게 듬뿍듬뿍 썰어 넣고 가지를 이렇게 툭툭 분질러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연변 백산 있는데도 가지 음식을 많이 잡수더라고요. 네. 가지가 많은 거. 근데 거기 가지는 되게 단단하고 그래서. 최운산 장군의 후손들이 이 자리를 빌려 하고픈 얘기가 있답니다. 우리 독립군들은 봉오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북한도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었고 연해주에도 있었고 서간도에도 있었고 이 많은 독립군들이 무장투쟁을 하러 간 사람들도 많았고 정말 함께 힘을 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 하는 그런 선조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윤봉길, 안중근 이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 말고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독립군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봉오동 전투도 봉오동 전투 하지만 거기 한 2,000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뭐 100명 남짓 간부들 중심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오늘 이렇게 상을 차렸지만 이런 음식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과 봉오동 전투의 최운산 장군은 나라 밖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죠. 근데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도 참 많습니다. 이번엔 독립운동의 기폭제였던 만세운동의 밥상을 만나보겠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우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이들. 하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 이분들의 밥상이 궁금한 한식 요리사가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의숙 씨. 안녕하세요. 네. 아유, 여기 젊은이 이렇군요. 이제 여기서 옛날에 이렇게 3.1운동과 60만 세 운동이 시작됐던 곳이라고. 그렇죠. 이 앞이 전부가 다 쭉. 이 도남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서에서 다 시작됐던 거죠. 나는 그림이 막 그려지는데 모두 여기서 중심이 돼가지고 지방 사람들이 전부 올라와가지고 한 2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을까 싶어요. 제 걸어서. 걸어서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팠어. 그때 먹은 음식을 오늘 사료조사로 해서 좀 보여주신다고요.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 3.1운동하고 그 60만 세 운동에 전 국민들이 하루 종일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배고플 때 먹었던 이제 막 나눠주었던 그런 주먹밥이거든요. 거리에서 들려오는 만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들은 부랴부랴 주먹밥을 쌌을 테죠. 거리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뭐라도 그냥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감자도 있네. 예, 그 당시 이제 그래도 흔히 주변에 있는 게 감자일 것 같아서 제가 그 보리밥에 감자 섞어서 또 반찬은 없으니까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예 집에서 주먹밥 도시락을 싸서 나온 분들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해보자기가 그렇게 많았나? 그때는 그 모든 이제 옷이 한복이었고 그다음에 머리수건, 허리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삼배를 많이 쓰셔서. 그렇지, 배낭식으로 이렇게 했던 거. 예, 그게 먹거리 집어넣었던 거거든. 그러니까요. 네. 먼 길 떠날 때도 이제 그런 데다 지고 가죠. 넣어갖고 갔죠.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이제 얼른 그 구하기 쉬운 그런 삼배에다가 싸서. 그냥 그릇도 없지. 예. 수저도 없지.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먹밥이 안성맞춤이지. 예, 요즘은 김에다 싸주지만 그때는 아마 삼배에 쌌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최고의 수단이었지. 이거 외에는 뭘 또 먹였을까? 물이요. 물? 물하고 떡. 근데 떡. 예. 무슨 그때는 떡? 이제 뭐 쌀 빻아서 만들었을 수 있는 그런 절편이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 밥을 또 찌우면은 막 치대면은 그 떡이 되잖아요. 네. 그 흰 절편을 나누어주고 또 물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 양동이에 물 떠와서 나눠주고 그랬다는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예. 시화를 바탕으로 해서 상상해 보신 거죠? 예, 기록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추에서 봤을 때 저희 이제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은 상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요리한 사람으로서는 추정을 해보건데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얼른 떡을 만들어 나눠주려면 집에 있는 밥으로도 금세 만들 수 있는 절편이 요란하게 떡매를 쳐야 하는 인절미보다는 훨씬 편했을 것 같죠. 이건 냄새도 그렇고 설렁탕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설렁탕입니다. 예. 당시에 그 살코기나 이렇게 좋은 맛있는 부위는 그 일본 군인들의 그 식사를 위해서 전부 이제 반출이 되고 공출되고. 예, 나머지 그 안 쓰는 부위, 네, 뼈나 뼈다, 뭐 뼈다귀. 힘줄 이런 것들 이렇게 모아서 설렁탕을 이제 끓였던 그걸 수거해가지고, 그런 기록이, 네. 예. 그래서 당시에 그 설렁탕 집이 많았었다는 것이 좀 의아했는데 아마 그만큼 그게 많이 공출됐었나 봐요. 그래서 나머지 부속물이 이렇게 많아서 설렁탕이 많이 끓여. 서울에만 뭐 100여 군데가 됐다고 그러니까 설렁탕 집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그 시절에 설렁탕에는 끔찍한 사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잔혹한 그런 도구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때 잔혹한 거야 독립운동가들을 고문을 했을 터인데 그걸로 저희들은 뭐 고춧가루물이나 이런 거는 들었는데 설렁탕 국물로 이렇게 그 코에 부어서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놓고 코에 부어서 그 고문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조희숙 셰프가 또 다른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며 생선전이며 재료만 봐서는 어떤 음식인지 가늠하기 힘들었는데요. 여기엔 아주 깊은 뜻이 또 담겨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음식입니까? 예, 요것은 버섯인데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만든 헌정 음식입니다. 아유,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어? 아유, 참 박수 드려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양이 지금 예, 요 우리 문양의 색을 아니?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었고 우리가 되찾은 그 태극기를 생각하면서 태극기 속에 들어있는 빨간색, 흰색, 검은색 그다음에 그거를
예쁘게 담아서 이 파란색까지 같이 합치를 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설로의 변형이라고 하더군요. 그 그릇으로만 쓰는데 저희 이제 이렇게 서민적인 뚝배기를 활용한 신설로 형태의 음식입니다. 거리에 독립운동가들에게 바치는 한 그릇에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민초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줄인 배를 움켜쥐고서 목이 쉬도록 만세, 만세를 불렀던 모두 지역에서 올라오시고 그분들, 근데 지금은 이름 세옥자도 기록이 되지 않았던 그분들이 사셨던 음식을 재현해봤습니다. 이 밥상 속에 절절히 담긴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역사는 미래의 이종표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미래를 헤쳐나갈 교훈과 동력을 얻는다는 뜻이죠.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한 마음으로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또 밥상에서 내일을 만들어갈 몸과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